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기초와 전략 강의를 맡은 박노성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파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전략 및 소비자 리서치,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의 기초와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이해,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활용 전략,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기획서 작성 실습을 저와 함께 하시고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성공 케이스를 다양하게 한 5가지 정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풀 스택 실습에서는 페이스북 광고 집행, 구글 광고 실습, 네이버 광고 실습,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디지털 마케팅 기초 이해의 마케팅의 기본 개념 시간입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마케팅은 생산, 가격 책정, 유통, 구매 촉진을 통해서 구매 고객과 만족스러운 교환 및 호의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 가격 책정, 유통, 판매는 마케팅의 포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시계가 필요한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객에 맞춰서 또 시계를 생산하는 기업은 원하는 제품을 만들겠죠. 모두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지만 다양한 제품이 있는 이유는 필요한 고객의 니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기를 기대할 겁니다. 이를테면 초코파이 하나를 사더라도 정이라는 글씨가 찍혀있는 초코파이를 선호하는 거죠. 네. 같은 돈 400원을 지불해도 그 이상의 편익을 얻어야 만족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기업은 그런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고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는 고객은 당신의 아내라는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마케팅은 목표 시장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고 목표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계를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저는 스와치 스킨이라는 시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 저는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이제 가벼운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딱 이제 저거를 이제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애플워치를 좀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그 현대백화점 외벽에 보니까 IWC라는 시계 회사에서 광고를 해요. 자기네 시계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제품들이 어떤 기준으로 저의 선호를 담아낼까 이런 가치를 기업마다 다 창출하게 되죠. 근데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품의 특성들도 있겠지만 그 특성이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시계별로 차이가 성능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 허들을 두는 것이 대개는 가격이다. 그래서 그걸 인해서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 차단되기도 하죠.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라고 하면 본인의 품위에 맞는 시계를 원할 겁니다. 아무래도 스와치 시계보다는 IWC 시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B씨라면 저렇게 성능이 많은 애플워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대학생 C씨라면 아직 벌이가 없으니까 스와치 스킨 같은 시계가 더 훨씬 효과적이겠죠. 보시면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모든 선택의 제품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B씨는 글쎄요, 그 애플워치도 좋겠고 스와치 스킨 시계도 좋을 거예요. 근데 C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상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한도가 있고요. 그 한도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표 가치와 목표 설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케터의 활동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소에서 열심히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든 걸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인 제품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자, 마케팅 대행사가 있어요. 온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실행할 때 그런 실제적인 액션들을 마케팅 담당자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또 뭐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 업체한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 있는 사람은 역시나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소비자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이전시라고 해서요. 광고 대행사들이 있죠. 제일기획이나 대웅기획이나 TBWA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회사에서는 광고주, 우리 주님이라고 보시는 광고주의 그 요청을 받아서 우리 제품을 분석해서 소비자의 목소리에 맞게 가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 기업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더 면밀한 마케팅적인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에 가깝게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전문 에이전시가 따로 있죠.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여러 에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지 않고 그 이외에 온라인 마케팅, 뭐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미디어 랩이 있어요. 미디어 랩은 그 대행사와 매체사가 있잖아요. 그 매체사가 뭐냐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광고를 실는 것인데 그 회사들을 전문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품을 더 이해하고 이걸 광고 대행사나 광고주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뭐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 뭐 DMC 미디어, 인크로스 이런 회사들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미디어 매체사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구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매체사죠. 거기에 있는 담당자도 본인의 매체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매체들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필요한지 또 마케터들한테 또 대행사들한테 광고주한테 어떤 용도로 활용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증폭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마케터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기획에는 오래전에 자비로 만드는 사내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이라는 사내지였는데요. 여기에서 그 제작자들의 생각과 카피라이터의 생각을 많이 합쳐서 아주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잡지였어요. 주로 이제 해외 광고들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이게 이제 아트의 입장과 카피라이터의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카피라이터와 아트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A들도 사실 이 상황에서 많이 다툼이 있는데 결국 그 성장하는 디지털 마케터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 균형된 시각으로 제작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트가 너무 예술적으로 광고물을 보면 안 되겠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많이 팔리는 거지만 그 물건을 팔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얼마나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처럼 여러분이 기획자시라면 제작자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작자라고 하면 기획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면밀하고 균형 잡힌 그런 제작물이나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저수지가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지털 마케팅은 사실은 역사로 따지면 굉장히 길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인류에 오게 된 게 수천 년 전 어디 벽화에서도 광고 마케팅이 있었다고 하죠. 결국은 자신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저수지가 굉장히 넓어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관련된 강의들을 이제 수강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수지를 굉장히 넓혀놔서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저수지를 넓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초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의 개요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로드맵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목표 소비자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플랫폼별 광고 운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광고에 반응한 모수를 활용해서 리타게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 가능한 인원의 유의미한 홈페이지 유입량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소비자의 활동 분석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MN이라는 것이에요. 소비자 여정 맵이라고도 하는데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한 매체들을 접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홍보를 듣거나 아니면 TV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뭐 서포터즈들이 올린 글들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점차 가면서 뭔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 콘텐츠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검색도 해보고요. 페이스북에 광고가 아닌 누가 올린 글이 굉장히 회의자가 돼서 그 글을 접촉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런 캠페인들도 이제 접촉을 합니다. 내려와서 이제 온라인에서 뭐 쇼핑몰을 보거나 뭐 매장에 접촉을 해서 그 제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매장에서 처음 그 제품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소비자는 TV에서도 봤고요. 온라인에서도 검색을 했네요.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요. 또 블로그나 이런 데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어서 그 기업에 뉴스레터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을. 그 다음에 고객 커뮤니티에서 좋은 글도 남겨주고요. 뭐 응원의 댓글도 남깁니다. 또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제 팬심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 좋은 사람이 글을 올렸으면 거기 댓글을 달기도 하고 자신의 SNS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해시태그로 찾아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여정 맵이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가 요소에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뭐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광고는요, 페이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 마케팅은요, 페이를 지불하는 것도 있고 지불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로 접근을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광고와 마케팅 중에서 광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플랫폼별로 광고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일반적으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미디어를 섞어서 어떤 비중으로 우리 예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걸 판단하게 돼요. 제가 이제 임의대로 잡았는데 일단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튜브를 한 40% 정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는 34%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광고는 한 11%, SNS에 11% 이 정도의 비중으로 광고를 태웠으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짰어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타겟의 모수가 어디에 더 많은지를 가지고 주어진 예산에서 효과적으로 접촉하고 다시 두 번째로 접촉하고 세 번째로 접촉해서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의 그 운영 전략 수립을 한번 살펴보면요. 타겟이 주로 시청하는 영상의 광고를 노출을 한다. 이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채널 중에서 타겟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브랜드와 관련된 동영상을 검색을 했을 때 자세히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죠. 보시면 이제 뭐
그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광고처럼 써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사와 연결이 가능해서 알고리즘을 타서 우리 제품까지 올 수 있는 이른바 마케팅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유튜브 광고를 운영할 때 목표를 삼는 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타겟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타겟이 주로 시청하게 될 영상은 무엇인지,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영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리는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타겟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컨텐츠에 노출됐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유튜브 광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범퍼 광고하고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익혀 보실 건데, 범퍼 광고라는 건 강제로 주어진 시간까지 쭉 가는 거예요. 보통 유튜브 광고는 5초 스킵 버튼이 있죠. 근데 이제 범퍼 광고는 5초 스킵 버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어떤 건 6초고요. 어떤 건 15초가 있는데, 요거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독자가 많고 내 컨텐츠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15초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금액은 이제 크리에이터와 유튜브가 나눠가는 구조죠.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5초 스킵 버튼이 있는 그런 광고들이죠. 영상 길이가 이제 보통 이 광고는 1분, 유튜브에서는 30초가 아니라 1분 이상 되는 영상들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초 정도 스킵 버튼을 두고 이제 그 스킵을 누르지 않으면 쭉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효한 조회라고 판단하는 기준, 뭐 절반 이상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만 광고비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범퍼 광고를 통해서 노출수를 확보할 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5초 스킵 가지고 충분히 우리 사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관심 보수가 있다, 150만 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분석하고서 방문 보수를 추리해야 됩니다. 관심 보수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때문에 할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서 노출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신 게 아까 전체 보여드린 중에서 40%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노출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요. 광고를 한 번 보고 그 구매 의미가 생기거나 그 제품의 인식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강제로 노출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스킵 3을 생각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하는 게 이제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의 효과인데요. 1분 정도의 기한이나 있고 짧은 시간에서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에서 제작해서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량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 전체적인 모두가 다 범퍼 광고에 노출되는 아까 세 가지가 계산해서 해봤더니 960만 정도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클릭은 인공지능 클릭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 강제 광고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에서는 우리 광고에서 뭐 30초 이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정을 하고 그냥 70만 정도 해서 우리 메시지를 충분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한 18만 정도가 조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2,000명 정도가 클릭해서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오겠다. 역으로 해서 광고 예산을 측정하고 적당한 이제 미디어 볼륨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는 이제 영상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가 영상들을 검색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조회를 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에 상단에 또는 우측에 이렇게 영역에 노출되는 걸 또 유튜브에서는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합니다. 보시면 유튜브 상단, 유튜브 하단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노출이 된 게 다 조회수로 카운팅 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것들을 또 걸러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조회수라고 하고요. 본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우리 웹사이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 광고가 이제 전체적인 미디어 볼륨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우리가 아까 한 34% 비중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죠. 포털 사이트 배너라고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뭐 포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도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1차적으로 유튜브를 봤던, 유튜브로 우리 브랜드를 인지했던 사람들이 다른 광고를 봤을 때 또 한 번 더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통 광고계에서는 3번 이상의 노출을 해야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있어요. 3힛, 뭐 시어리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비용으로 강제로 한번 범퍼 광고로 송출을 시켰다라고 하면 유튜브의 다른 광고 플랫폼도 있지만 지면으로 또 뭐 검색을 했을 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면 또 이제 2차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메시지에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건데요. 타임보드 광고 제일 유명하죠. 그 비즈보드라고도 하는데 카카오톡 같은 데 보이는 상단에 있는 광고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용자가 많죠. 사실 뭐 국민 메신저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한정된 것이 이제 전체 인구로 가면 카카오는요 TV 광고보다도 비쌉니다. 또 워낙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사용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관련 카테고리로 딱 한정을 집니다. 우리는 한 550만을 초기로 잡았으니까 동일하게 그 타겟을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검색도 되죠. 네. 검색하는 사람들도 추가를 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클릭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유입이 되겠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하는 거죠. 또 뉴스 형태의 컨텐츠도 있습니다. 역시 배너는 아니죠. 배너라기보다는 컨텐츠처럼 보이는 것도 디스플레이 광고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타겟 그룹한테 노출을 시켜서 관심 있는 사람들, 가령 뭐 치아나 병원이나 이런 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관련된 컨텐츠 사이에 집어넣어서 클릭을 해서 우리 컨텐츠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스마트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배너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다시 노출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광고가 다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걸 애드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몇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 말고도 사실 많아요. 근데 가장 그 유명한 데가 구글이죠. 예. 구글 애즈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구글 애즈만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지면을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그 업체들이 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면이나 매체에 따라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을, 우리 브랜드를 여기저기 이제 계속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3번 이상은 노출이 돼야 되고요. 제가 볼 때 뭐 7번, 뭐 8번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뭐 많이 노출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규제를 두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리타게팅의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12시간 안에 노출한다라든가, 우리 광고를 보고 아니면 웹사이트를 보고 48시간 안에 본 사람만 노출시키든가, 이런 기간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를 저희가 한 10몇 %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과 다른 광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광고라는 것은 결국 점유율 싸움이에요. 쉐어 보이스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검색형 광고에 그 인용을 하면 쉐어 오브 마우스라고 하죠.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리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샴푸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브랜드의 샴푸가 아니겠죠. 네, 아름다운 머릿결이라든가 그런 키워드를 했을 때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검색 광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을 통한 방문량을 뭐 몇 % 이상 상승시키겠다라는 게 미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검색 점유율을 얼만큼 끌어올리겠다, 이런 걸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모바일이 더 인기를 끌면서 또 모바일의 사용자층이 늘어나면서 검색 광고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검색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검색이라는 것은 배너랑 달라요. 배너는 그게 광고임을 알고요. 그걸 통해서 웹사이트로 유도가 된다는 거지만, 검색이라는 건 이 검색 결과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우리의 브랜드에 대해 호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컨텐츠에 대한 기획도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요즘은 또 뭐 파워 컨텐츠라고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뭐 약간 뭐랄까요, 기업이 소비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뭐 정보를 주는 것처럼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거부감도 훨씬 더 덜하고 정보성도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얻게 되면 이런 컨텐츠들이 광고에서 들어왔지만 마케팅 영역으로 2차, 3차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로 SOM, 아까 말씀드렸어요. 쉐어 오브 마우스. 그래서 이 점유율을 높이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좋은 컨텐츠로만 자리매김됐을 때 좀 더 검색 광고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를 볼 때 상단에 있는 검색 광고 존이 있고요. 밑에 컨텐츠 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검색 광고 할 때 또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SNS를 요즘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가 살살 이제 흐를 때 그 사이에 이제 광고를 넣는 것이죠. SNS가 가장 껌을 받고 있는 건 DA 광고하고 SNS의 광고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모습은 비슷하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나오는 게 DA 광고, 배너 광고예요. 근데 SNS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뭐 지인들의 피드를 볼 때 사이에 이제 나오는 것도 광고예요. 배너 광고와 SNS 광고, 모양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뭘까? 배너 광고는 쿠키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쿠키라는 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입력하고 소비 성향을 체크하지만 뭐 PC를 뭐 업데이트하거나 브라우저를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인지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SNS는 어때요? 로그인하면 볼 수가 없어요. 로그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로그인을 하게 강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나 좋아요했던 컨텐츠나 댓글 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훨씬 더 어때요? 네, 정교하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소비자들한테 왔을 때 반응은요 더 좋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SNS 안에서도 신뢰성이 높은 컨텐츠들이 있고요. 또 뉴스를 많이 보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정치에 대한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SNS는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 매체로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거기에 우리 컨텐츠를 이렇게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한다면요,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예, 역시 이런 곳에서도 초기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를 태웠지만 이게 이제 마케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최근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게시물을 올릴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브랜디드 컨텐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파트너십인데 뭐 유명인이라든가 특정 회사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엮어서 함께 광고에 태우는 거죠. 브랜디드 컨텐츠는 워낙에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호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광고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A가 B를 좋아하고요. B가 C를 좋아하면 C는 반드시 A를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가 어떤 브랜드를 좋다고 광고에 있는 모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비자는 그 광고만 봐도 그 모델이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우리 브랜드에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브랜드 컨텐츠의 원리가 그것인데요. 이게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게 되면 소비자는 단순하게 광고하는 것 이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요새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유의미한 그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어떨까요? 네, 비싸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만약에 인스타그램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할 때 브랜디드 컨텐츠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비용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 광고 모델이 있고 그 광고 모델을 우리가 썼는데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아니면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는 거를 아예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이를테면 이제 제가 모 치과 마케팅을 할 때 안젤리나 다닐로바라는 SNS 스타를 모델로 썼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된장국을 아주 맛있게 먹는 러시아인이죠. 그 사람이 본인의 그 인스타 계정에 그 모습을 찍은 게 한국 팬들한테 포착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마케팅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해주겠죠. 네. 광고할 때도 그 계약을 따로 안 해서 우리가 쓰지는 못했지만 이를테면 그럴 때 당신의 컨텐츠, 당신의 그 쓰는 SNS 계정에 우리 브랜드를 좀 노출시켜 달라, 몇 회 정도 해달라라고 계약서상의 명기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모델로 쓰는 비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세팅이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먼저 1차적으로 우리 모수들한테 강력한 범퍼 광고를 쏘고요. 그 다음에 또 DA 광고로 계속 보고 검색 엔진으로 보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후기가 쌓이고 또 기록이 쌓이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나 SNS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은 머신러닝 기반이에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광고를 몇 번 접촉했는지를 계산을 해서 클릭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또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걸 리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제 계속 차츰차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환 가능한 사람들을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을 하는데 어떤 쪽에서 뭘 보고 어떤 컨텐츠에 더 관심이 많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애널리틱스에서 웬만한 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아예 웹사이트에서 그 광고 소재에 따라서 그 링크를 보시는 것처럼 다르게 만들어서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광고에서 어떤 쪽의 랜딩 페이지가 더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는 27번 랜딩 페이지를 살리고 30번 거는 방문자가 좀 적으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요즘 매체들은 A/B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이 가장 많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는 좀 부족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광고를 1차 본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리마케팅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제품을 팔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게 하거나 상담을 하게 하거나 내원을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다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이 더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구글 애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구글 광고하고 연동이 돼 있고요. 페이스북도 픽셀이라는 걸 해서 웹사이트에 심어두면 그걸 다 트래킹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마케팅 목적에 맞게 광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족했던 사이트, 부족했던 컨텐츠들은 조금 내리고요. 위치도 한 번 더 계산해 보고요. 사람들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좀 더 클릭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의 픽셀, 구글의 G태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요즘 많이 쓰고 있고 한번 배워두면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전 과정 속에서도 이런 걸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이걸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들에서 어떤 게 활성화됐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채팅 상담 버튼 클릭하는 것도 우리가 이벤트 변수를 심어서 그 액션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건수 몇 명이 들어왔는데 일부는 상담을 하고 일부는 상담을 안 했다면 왜 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계속 광고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광고 기획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광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노출시키는 그 도달률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컨텐츠 기획이죠. 좀 정보성으로 접근을 해서 단순하게 매력적인 광고도 좋아요. 가장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매력적인 광고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광고에만 현혹돼서 구매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들어왔을 때 이 소비자들을 잡아둘 수 있는 매력적인 컨텐츠도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기초 이해 세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소비자를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소비자의 트렌드와 기업의 마케팅을 살펴볼 건데, 먼저 세대를 넘나드는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소비자의 속성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요즘 이제 인터넷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밸런스 게임, 또 미군 게임, 또 세계관, 그리고 부캐놀이, 과몰입 토론, 이런 것이 아마 이 트렌드의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제 요 5가지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5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밸런스 게임이 뭔가요? 요즘 유퀴즈 언더블럭 이런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많이 하죠.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2가지 난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한 정우성의 얼굴로 살기, 그냥 나로서 살기.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결혼한 정우성? 이게 뭐죠? 어떤 의미죠? 잘생겼지만 품절남인가요? 네. 그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밸런스 게임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실수한 걸 고치게 할 것이냐 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능 때 내 운명을 바꾼 시험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내가 다른 답으로 바꾸겠느냐. 근데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수능에서 실수한 거 이런 거 고쳤으면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재밌죠. 네. 미군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아주 덕후력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유 미군 게임은 아이유 TV에서 아이유가 자신에 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걸 이제 푸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유도 못 푸는. 근데 정말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올렸냐라고 문제 제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정말 웬만한 팬덤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심지어 아이유가 개인 SNS에 올렸던 메모지에 그 메모를 올린 그 날짜가 답변인 경우도 있고요. 아이유도 되게 헷갈려요. 다만 아이유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풀 수 있었던 건 자신 핸드폰에 그 기록이 있어서 찾아서 그걸 입력하더라고요. 네, 다 이제 풀고 나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선물을 하고, 이게 이제 서로 얼마나 팬이냐, 팬심이 가득하냐, 연예인이나 그 가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좀 즐기는 거죠. 아주 팬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캐릭터가 2시간짜리 영화 안에서 모두 소화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방패를 만들어주고, 누가 알게 되고, 같은 나이고, 그렇죠. 누군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 러시아 요원을 구해준 누가 호크아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계관이라는 게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영화들로 연계가 돼서 이 영화를 봐야 저 영화가 이해되고, 이 영화를 봐야 이 영화가 이해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최근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BTS의 세계관도 어벤져스 시리즈 못지않게 굉장하죠. 그래서 BTS의 팬이 된다는 건 단순히 그 노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BTS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세계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입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게 굉장한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이제 선사하는 그런 거죠. 그 팬덤이 지금의 이제 강력한 BTS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어벤져스 시리즈의 팬층을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그걸 누리고 즐기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들기도 합니다. 비슷한 드라마의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연계를 해서 아예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부부의 키스를 하면 검색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데 그걸 여러 가지 섞어서 전혀 다른 얘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세계를 검색하면요, 나름의 이 판단으로 여러 가지 세계관을 묶어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부캐 어때요? 부캐. 어디 그 조사 자료에 보니까 Z세대, M세대,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은 다른 세대보다 이 계정이 되게 많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8.1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최근에 이제 아마 카카오에서 보셨을 거예요. 멀티 프로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고, 상대방에 따라서 뭐 출판사다, 뭐 연결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작가라는 프로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학생들이다 그러면 이제 교수라는 프로필로 보여주고 이렇게 멀티 프로필을 활용해서 이제 본인의 영역을 좀 다르게 우리 타겟 대상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부캐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부캐를 사용하는 건 앞에서 본 것 말고도 특히 인스타그램이 계정을 되게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운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본캐는 찐 일상형이죠. 소수 절친들한테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올려요. 그리고 뭐 지인들을 의식하느라고 조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비공개 계정으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부캐는 이제 덕질 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유는 제 계정으로 가서 뭐 이렇게 댓글 달기가 좀 싫단 말이에요. 타고 들어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덕질하는 계정을 따로 만드는 거죠. 글로 클릭 탁 하면 이제 바뀌죠.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런 겁니다. 마음껏 좋아요 누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가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훨씬 솔직할 수 있어요. 또 숨기고 싶은 거, 저희 아들한테는 이런 거 숨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퍼스널 브랜딩으로도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피드 일치감을 해라, 뭐 그림을 어떻게 맞춰라, 뭐 하나의 주제로 써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NS보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이어리를 꾸미듯 아주 정성스럽게 좋은 글들만 모아서 쓸 수도 있고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이미지만 모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걸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층이 다양하죠. 그 박노해 시인을 제가 이제 자주 구독을 하는데, 그분은 본인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찍은 사진에다가 이렇게 한 3줄 정도 이렇게 문구를 다세요. 그리고 그걸 사진전으로도 하고, 최근에 또 뭐 걷는 사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책도 출간을 하셨죠. 네. 이렇게 아예 퍼스널 브랜딩으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과몰입 토론이라는 게 또 인기를 끌고 있죠. 한 작품에 대해서 누가 툭 던집니다. 게시판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끄집어내서 추억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보지 못했던 다른 작품들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읽고 그 포인트가 그런 거였구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컨텐츠와 연결해서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 같은 것들, 과몰입 토론에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특정 드라마라든가 사진에 나오는 건 주토피아에서 이 둘이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저 남자애가 좀 시크하고 그런 여우인데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둘이 약간 썸씽 되고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발전이 돼서 또 다른 세계관, 또 다른 토론거리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팬심이 되는 거고 또 과몰입 토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쭉 살펴봤어요. 밸런스 게임, 미군 게임, 세계관, 부캐놀이, 과몰입 토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밸런스 게임은 아까 제가 유퀴즈 언더블록도 얘기했지만 TVN에서 서바이벌이라는 방송은 아예 밸런스 게임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미군 게임은 셀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하는 팬심을 자극해서 셀럽 유료 문자 서비스 같은 것도 기업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관은 이걸 아예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서 팬들을 탁 묶어두는 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캐놀이는 아예 부캐 자체를 하나의 컨셉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솔직한 멋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제된 컨셉들로 더 소비자들과 다가설고 팬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과몰입 토론이 이 재미를 가지고 썰 마케팅으로도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기업들이 이런 소비자의 트렌드를 어떻게 마케팅으로 연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TVN에서 서바이벌, 그 다음에 셀럽의 유료 문자 서비스, 세계관 마케팅, 부캐 마케팅, 썰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아예 방송으로 만들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방송이 있어요. KBS 예능 프로그램인데 아예 토크쇼 자체를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올려놓고 패널들이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막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또 시청자들이 몰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자료에 이렇게 화면을 가져와 봤는데 말없이 1년 동안 스킨십만 하기 또는 1년 동안 스킨십 없이 뭐 플라토닉 러브를 하기, 이 사실 둘 다 안 좋잖아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각자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는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게임이 덕질의 극단을 달리더라고 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유료 메시지 서비스를 씁니다.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팬클럽 어플 리슨에서 보면 거기 이제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진짜 남자 친구간도 대화하는 것처럼 프라이빗한 걸 제공을 하고 비용이 있으니까 뮤지션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올해 매출이 1분기만 89억 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12억 원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SMS 엔터테인먼트에서 분산을 해서 별도로 상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미국 게임이 어떻게 보면 수익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요.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어벤져스 얘기했고 뭐 방탄소년단도 얘기를 했는데 빙그레우스라는 또 다른 세계관을 만든 빙그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알면서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뭘까? 어떤 걸까 했는데 이 제품의 특성을 너무 의인화 잘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들고 재밌어 하죠. 왕자가 딱 등장합니다. 빙그레우스가 딱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하고 뭐 비비빅, 뭐 투게더, 뭐 이게 뭔가 더위사냥, 이 제품의 특성이 많게 캐릭터가 나오면 너무 열광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또그 방탄소년단의 그 세계관이 인기를 끌면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제 몇 가지 샤이니, 엑소, NCT 이런 그룹들을 묶어서 7명으로 슈퍼엠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오뚜기에서는 게이머즈 힐러 고기짬뽕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게이머즈 컵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월드컵처럼. 그래서 게이머들로 이루어진 가상 왕국에서 요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 이제 컵은 힐러 컵이고요. 거기서 고기짬뽕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두 제품이 이제 배틀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기운, 불의 정령 소환, 이 두 제품을 먹어보고 너희 취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캐 마케팅은 어때요? 많이 인기를 끌죠. 놀면 뭐하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재석이 소속사 사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가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재미, 전혀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창출했어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피식대학이죠. 유튜브의 피식대학은 비대면 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그 운영자들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좀 극화된 아주 극단적인 재미를 추구한 사람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사실 좀 탁살 돋아요. 뭐 귀여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영상 통화하는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막 좀 징그럽고 어떻게 보면 약간 느끼한데 이게 이제 그 부캐라는 걸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 오른쪽에 보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제 그 톡을 보낸 사진인데 프로필 사진이 네, 저 김혜준 씨 사진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쉼표 머리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요즘 CF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부캐가 마케팅으로 연결되면 NC백화점에 도지나라는 게 있어요. 도심 속의 진짜 아울렛의 줄임말인데 NC백화점에 어떤 도지나라는 캐릭터가 부캐가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리뷰 뭐 이렇게 입어보고 신어보고 막 이러는 거를 본인들의 인스타 계정에다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진짜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해서 사람들이 즐겨보고 댓글도 달고, 예. 그러면서 이제 NC백화점 어디야?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신구로점에 뭐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또 신세계 면세점은 심사갓이라는 부캐를 만들었어요. 아예 심사갓이 모든 그 신세계 면세점의 컨텐츠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상인인데 캡틴 아메리카처럼 우연히 현대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양한 신문물들을 겪고 체험하는 것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아주 되게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실 이게 기업이 올리는 그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죠. 제품 소개로만 가면 한정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부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각에서의 즐거움, 보는 즐거움, 콘텐츠화되는 어떤 그런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사례죠. 그다음에 동원샘물은 건강수라는 부캐가 나와요. 신입사원인데 조선시대에서 그 서울 한복판으로 타임슬립한 인물입니다. 물의 정령의 샘터를 건드렸대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화가 난 정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건강수가 서울로, 현대로 돌아와서 이제 활약을 하는 겁니다. 물을 감정하는, 물을 감별하는 풍천가라는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요. 조선시대 샘터가 있던 곳에 이제 동원샘물 본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 정령의 샘터를 보호하고 올바른 맛, 진짜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썰 마케팅은 이제 썰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우연히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등장을 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올린 거예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커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씨? 커피를 좋아하나 봐.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커피가 아니라 떡볶이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CEO가 탐앤탑스랑 제휴를 해서 탐앤탑스의 그 커피 잔에 떡볶이를 담아가지고 이제 한정 판매를 했죠.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덕질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썰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가는 거, 과몰입 토론을 응용을 해서 어떤 TVN의 악의꽃이라는 드라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강력계 형사인데 남편한테서 뭔가 이상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쭉 과몰입 토론에 넣었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뒤에 추가 내용은 드라마에서 이어집니다라고 이제 홍보 그림을 이제 밝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게 흥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궁금증을 유발했고 사람들이 이걸 광고로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또 사실 너무 지나치게 자꾸 광고 아닌 것처럼 가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싫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왓챠는 옆에 이제 왓챠라는 그 로고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썰 마케팅의 컨셉을 과몰입 토론의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음을 보여주면서 이게 광고 소재로 쓴 거예요. Why Women Kill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홍보하면서 내용이 남편 내연녀랑 친구가 됐어요. 또는 친구 아들이랑 연애하는 게 가능할까요? 약간 도발적인 질문들을 올려놓고 이게 이제 그 Why Women Kill이라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고라는 게 시종일관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몰입 토론처럼 이야기를 풀고 나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처럼 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디선가 나중에 이 Why Women Kill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광고라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재밌었다라고 하던가 그러면 아마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어때요? 기억을 하기 쉽고 한 번 더 볼까? 아니면 더 궁극적으로는 왓챠가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뭐 흥미 있게 들여다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네. 아예 대놓고 마케팅 툴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단계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1단계는 오가닉 콘텐츠, 2단계는 네이티브 콘텐츠, 3단계는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오가닉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유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그 소비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세계관을 차용해서 또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제 살펴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세계관으로 유입할 부캐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캐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설정인 거예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아이언맨이지 그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부캐죠.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등장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BTS의 방탄소년단도 그들의 개인 생활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BTS 유니버스에서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캐 세팅을 하고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다시 가공되고 또 소비자의 자발적인 공유 확산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피식대학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면 B급 캐릭터로 B대면으로 소개한다는 자신들이 등장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부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세계관으로 B대면 데이트를 기획하니까 더 좀 느끼하고 더 막 오버스럽고 억지스러운 컨텐츠를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튜브는 기본 베이스지만 다양한 채널들, 뭐 여러 가지 SNS 채널들도 있고요. 뭐 검색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과몰입 토론을 통해서 컨텐츠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버들과 협업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박막내 할머니랑 등장을 해서 하기도 하고 뭐 기우쌤이 등장하기도 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컨텐츠의 약간 그 확산성을 높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에게 최준을 소개게 하고요. 이 남자라면 어떨까? 그 연애 상대를 어떨까? 이런 거를 또 팬들이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오픈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아이는 그 최준을 아예 본인 카톡 프로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거죠. 컨텐츠 마케팅이 이렇게 확산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세계관이 갖춰진 컨텐츠는 어떻게 만드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유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브랜드만의 가치나 특징을 세계관으로 잘 표현해야 될 거고요. 또 브랜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인식하는 것을 그게 뭔지 하나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갖고 또 충분히 공감이 가능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개방적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나 참여해서 재생산이나 확산이 편해야 되고요. 네, 지금 SNS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는 그 상황은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관계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이 브랜드가 제안한 거를 브랜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향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재밌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시리즈의 연쇄성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뭐 서사의 규모, 메시지의 확장성 같은 것들이 단층적이지 않고 물론 모든 걸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하면서 뭔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브랜드 세계관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컨텐츠화 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처한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벤져스 전략을 보면요, 각각의 브랜드의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큰 세계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의 세계관이 있고
캡틴 아메리카는 캡틴 아메리카와 주변 인물들이 있는데 이게 또 만났을 때 또 다른 세계관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그 토르가 나오고 막 이렇게 연결이 막 되죠. 다양한 각자의 세계관이 탄탄하면 연결됐을 때 굉장히 효과 파급력이 크죠. 또 전사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의 역할과 이미지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브랜드 간의 시너지를 발굴할 수 있는 그 요소 발굴도 중요해요. SM 엔터테인먼트 슈퍼M이 대표적인데 사실 그 전에 그 BTS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각자의 탄탄한 사고관이 세계관이 다 있죠. 누구는 부잣집 아들인데 뭐 한 학년 아래에 들어오고 뭐 누구는 수목원에서 길을 잃어서 트라우마가 있고 뭐 이렇게 각자들 굉장히 강해요. 개성이 강하고 그 연결된 세계관이 딱 하나의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났을 때 세계관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하나의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잠재력 있는 것들로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레바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수레바퀴도 단순하게 중점에서 펼쳐지는 확산형이 있고요. 린치핀이라고 해서 하나로 모아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퀴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요.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거죠. 뭐 곰표 밀가루 요즘 뭐 대단하죠. 네. 밀가루라는 그 하얀 거에서 시작을 해서 패션, 하얀 피부, 네, 또 뷰티, 곰이잖아요. 그 곰의 패션, 그 다음에 뭐 맥주, 메리니까 밀맥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문표 막걸리, 표문 막걸리인가요? 네, 그래서 곰표를 뒤집으면 표문이죠. 네, 뭐 그런 막걸리까지도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 린치핀 스타일이 뭐냐면 하나의 브랜드가 이렇게 탁 하나를 쥐고 있어요. 린치핀이라는 건 바퀴살적인 그림으로 빨간색이죠. 그 바퀴살을 꽉 쥐고 있는 걸 린치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에어팟, 뭐 애플워치 이런 게 제품이 확장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레바퀴 전략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북선 전략이에요. 기업의 철학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 걸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그 회사가 뭘 해더라도 소비자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거북선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기업도 물론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범주가 카테고리가 넓고 그 각자의 카테고리별로 탄탄해서 대개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한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파타고니아가 브랜드력으로 충실하고 자연주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푸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파타고니아 프로비전. 그러면 이 파타고니아의 프로비전이라는 이 브랜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파타고니아의 그 기업 정신에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북선처럼 하나의 거북선이 가고 양쪽에 있는 다른 배들이 거북선에 딱 뭉쳐서 똘똘 뭉쳐서 진행하는 거북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세계관이 브랜딩으로 잘 만들어진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어벤져스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걸 영화고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잘 기업적으로 표현한 게 BTS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BTS는 시작부터 각각 그룹 자체에 포커스를 뒀던 그런 흐름과 다르게 팬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시작부터가 애초에 세계관 구축과 브랜드 전략을 같이 가져갔던 엔터테인먼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아미 같은 이런 팬클럽이 떡을 해가지고 BTS의 세계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세계관에 큰 역할을 했죠. 이런 걸, 이 BTS가 하는 이런 전략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에 BTS의 성공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라고 하는 건 먼저 컨텐츠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을 확장하고요. 세계관을 확산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컨텐츠를 활용해서 먼저 세계관을 구축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BTS의 컨텐츠라고 하는 건 7명의 멤버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뮤직비디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부캐를 만들어서요. 세계관을 만들어요. 각자 자신들의 그 과거를 만들고 아픔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게 이제 교실에서 막 뭉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각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로 뮤직비디오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각자 독립적이지만 어디선가 만나고 누군 항상 없거나 누군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각자의 캐릭터들이 뭉쳤을 때 BTS고
각자도 멤버들로서의 스토리가 있고 이런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디어 접점을 활용을 해서 SNS나 아니면 음반이나 웹툰이나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소비자들은 이걸 즐기면서 확산하고 여기서 담아있는 코드가 뭔지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어요. 이 BTS의 이런 세계관이 성공했을 수 있었던 건 소속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스스로 더 내용을 찾아가면서 보게 되고 읽게 되고 이게 확산이 돼서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덧붙여서 확장되는 그런 확산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콘텐츠 구축에서 살펴보면 BTS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원래 이제 멤버들의 이름이 있고 예명이 있죠. 근데 여기에 부캐를 설정을 했어요. 뮤직비디오 시작 때부터. 진은 부잣집 아들로 나오죠. 그리고 진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꽃이나 나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카메라로 나비를 찍거나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나비가 등장하거나 이렇게 연관고리를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제이홉은 고아원 출신으로 어머님이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10가지 세고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가지 다 셌는데도 안 돌아와서 10가지 못 세는 약간 그런 아픔이 있고요. 약이 항상 등장해요. 그 다음에 지민은 어릴 때 수목원에 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래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민이 등장할 때는 트라우마처럼 함께 녹여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V는 아버님이 이제 가정폭력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칼자국 같은 것들, 폭력적인 장면들, 그래피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M은 가난한 집안에서 건사해야 될 가족들이 많은 집의 장남처럼 나와서 뭔가 성숙적이고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고 항상 일을 하려고 하고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씩씩한 캐릭터죠. 그다음에 슈가는 방화로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불과 굉장히 연관되고요. 슈가가 나올 때마다 불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게 계속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국은 어릴 때 계부하고 의붓 형한테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데미안한테 주는 새 그림이 이제 아프락삭스죠. 이런 게 이제 정국이 남준한테 줄 때도 이제 RM이죠. 보여줄 때도 이제 부각이 되고 이렇게 데미안의 아프락삭스와 연관이 되면서 또 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각자의 캐릭터들이 녹아져 있고 이런 상징물들이 뮤직비디오에서 전체가 다 등장하기도 하지만 마치 어벤져스 영화처럼요. 몇 가지 코드만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다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같은 그 노래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부른 가수의 자기 이야기인데 여기는 어때요?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했어요. 부캐로. 그리고 마치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세계관을 새로 만든 거예요. 각 앨범마다 이야기거리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런 부분, 사고가 났고 여기에 무슨 코드가 들어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고 투신하고 뭐가 하고 이걸 끼워 맞추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보통 이제 BTS 이제 앨범을 사면 그 더 노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기록돼 있고 그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찾아가고 스토리 찾아가고 노래 가사에서 단초를 찾고 이런 재미가 하나의 BTS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탄탄하게 먼저 뮤직비디오와 부캐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TS에 이제 입덕을 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BTS 아미들이 있을 거예요. 할수록 참 재밌고 빠져들수록 흥미로운 게 이 비유죠. 또 이 스토리를 세분화해서 앨범이 발매됨과 동시에 이제 공개를 해서 뭔가 이게 퍼즐을 맞추는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힌트가 있고 이 힌트를 또 그 소속사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팬들이 이런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또 파편처럼 흩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셉북,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뮤직비디오 이게 연결고리를 계속 생성해내고 외전이라고 하죠. 원래 알려져 있고 생각했던 그런 컨셉 말고 다른 것들을 확장돼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게 팬덤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연도별로 뮤직비디오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로 이렇게 어떤 팬들이 이렇게 또 공개하고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그 앨범의 숨은 코드를 위해서 예전 앨범도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BTS가 아주 이게 탄탄하게 이런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고 지금 이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이 굉장히 그 대중들이 보기에도 수익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얻었죠. 1차 했던 그들의 노래들이 음원들이 게임이나 출판이나 캐릭터화 됐을 때도 훨씬 더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BTS의 관객들은 점점 더 BTS에 열광하고 그들의 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유니버스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는지 이런 얘기를 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확산은 이제 또 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팬덤이 되게 강력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 거기에 또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이 BTS 유니버스에서 다양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펼칠 수가 있고 참여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위계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단초를 제공했는데 그게 데미안이에요. 데미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와서 다른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BTS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BTS도 거기서 팬들한테서 영감을 받고 다시 영감을 받은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그 팬들이 더 소속감도 갖게 되고 흥미도 느끼게 되고 새로운 팬들이 유입되고 이런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팬과 뮤지션이 관계가 수직적이었다면 어때요? BTS는 수평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세계관 그리고 그 앞서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TS가 BTS를 아주 과몰입처럼 아까 우리 봤어요. 미국 게임 이런 것들처럼 깊이 들어가서 이 컨텐츠를 찾아야 되니까 파급력이 훨씬 큰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BTS가 컨텐츠의 일부 단서를 뮤직비디오에서 툭 보내면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여러 팬층이 생기고 거기에서 BTS는 답을 주지 않고 다시 영감을 얻어서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 무라카미나 해변의 카카라든가 데미안이라든가 여러 문학작품에서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요. 정신분석과 평행이론, 나비효과 다양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드라마 또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 구조로 서사 구조로 흘러가고 거기에 빠져드는 팬들도 굉장히 흥미있고 재밌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BTS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하는데 훨씬 더 효과를 준 것이죠. 게다가 팬덤을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BTS는 아미피디아라는 걸 만들었어요. 위키피디아와 아미의 합성어인데 데뷔 시절부터 2019년까지 비위에 깔려 있는 2,080개의 그 QR 코드들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퍼즐을 찾아서 QR 코드를 누르고 들어오면 방탄소년단 관련된 그 미군 게임 같은 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맞추면 미군 게임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방탄소년단의 기록이 나오고 거기에 그 게임을 맞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등재해서 그 방탄소년단과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아미와 BTS가 서로 기억을 공유하는 교감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팬들은 찾아보고요. 다른 과거 콘텐츠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BTS의 세계관이 강력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사실 그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이런 콘텐츠라는 건 항상 새로운 게 나오죠. 근데 BTS 세계관이 강력하다고 보는 건 그런 것들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나 새로운 음반이 발매됐을 때 이게 과거를 소환하고요. 예전 콘텐츠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연관고리 확장이 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지금까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BTS의 유니버스 세계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